자, 여러분, 한 주는 잘 보냈나요? 자, 전산세무 실습 5월 11일 11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마지막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아이고, 위에 좀 잘렸구나. 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전산세무 2급 실습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총 두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자, 문제 5번이죠. 자, 배점이 15점으로 돼 있고요. 문제는 두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 와, 자료가 꽤 많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력을 하지? 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제 자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풀이하기 좋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의 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입력하다 보면 네, 다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꼭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15점 배점인데 15점을 모두 다 맞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리고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15점 다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0점 이상만 내가 득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급여자료 입력이라든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연말 정산하는 문제 하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전산세무 2급 82부터 91회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문제 1번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잘 잡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요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몇 번 정도 연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수당 등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쉽습니다. 네, 요거 몇 번 정도 연습하면 됩니다. 자, 사원 등록. 이거는 뭐 연습할 그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퇴사자와 관련된 원천징수 문제가 있는데요. 출제는 잘 되지 않는데요. 우리 전산세무 1급까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 퇴사자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논리가,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고, 다시 연말정산으로 가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급여 자료 입력이 와가지고 연말정산을 반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플로우로 되어 있거든요. 플로우만 한다고 하면 이 퇴사자 문제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1번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은요. 통상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자료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보고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실습을 잘하려면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입력하다 보면 함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보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조금 귀찮지만 부양가족 탭 수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부양가족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입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전근무지가 있을 때 전근무지를 반영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것들도 그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는 사실 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몇 번 연습을 하고 함정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불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 그리고 연습을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턱대고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지금식으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공부 범위를 좁히는 것도 하나의 공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소득세 문제는 여기 위에 보면 원천 징수 탭이 있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사원 등록은 여기 근로소득 관리 메뉴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자, 여기 보면 기본사항 탭 입력이라는 게 있죠. 요겁니다. 요 탭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기본사항 탭에다가 충분하게 반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반영을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한 세네 가지 정도, 세네 가지도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몇 가지 정보밖에 입력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부양가족 명세 탭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명세 탭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입력을 하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담 최소화 조건으로 수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라는 말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사원 등록, 사원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한번 연습해 보면 뭐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서 하느냐? 자, 근로소득 관리 메뉴에서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메뉴를 열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수당 공제 메뉴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여기 F4번에 수당 공제 있죠. 자, 여기에서 수당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삭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급여 및 공제 항목 입력입니다. 자, 공제 항목은 이미 여기 수당 공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급여는 어디서 입력을 하느냐?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보고 이 급여 항목과 이 공제 항목 있죠. 자,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는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휴가 수당 이런 것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수당 공제에 가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다시 여기에서 보일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고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급여자로 입력해서 입력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고 신고서를 조회를 하게 되면 열리겠죠. 자, 만약에 30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엽니다. 자, 우리 1월 달에 우리가 지급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1월 달이 기속기간입니다. 자, 요렇게 조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 라는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자료를 잘 입력을 했다면 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제대로 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 전월 미환급세 또는 기환급세 이런 당월 발생 환급세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12번 전월 미환급, 13번 기환급, 21번 환급 신청액 요 정도 입력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해서 불러온다. 그리고 문제에서 12번, 13번, 21번 정보가 있으면 기입해준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입니다. 자, 요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 보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요것을 누르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소득 명세 탭에서 뭐 전근무지를 반영하시오. 자, 소득 명세 탭에서 이게 종전이 전 근무지입니다. 전 근무지. 여기 주현 현 근무지는 자동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종전 그러니까 전 근무지 입력을 하면 현재 사업장과 합산이 돼 가지고 이 합계에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전 근무지 반영이라고 있죠.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부양가족 탭입니다. 부양가족 탭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다 불러줘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게 있고 또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느 메뉴에서 입력을 하냐 라는 겁니다. 자, 실무에서는 당연히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은요, 우리가 다른 서식들 있죠. 자, 사원 등록에서 입력했던 거, 급여 자료에서 입력했던 거, 근로소득세 공제 신고서에서 작성했던 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불러와지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는요, 여기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입력하게끔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중에 실무에 가게 되면 요렇게 입력했던 것들이 요렇게 데이터가 움직여서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등. 자, 1번 탭, 2번 탭, 구분이 있는데요. 자, 구분에 따른 것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1번 탭, 그리고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과 관련된 거는 2번 탭. 2번 탭은 거의 쓸 이유가 없어요.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통상적으로 1번 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택마련 저축 이런 거 있죠. 네,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1번 탭, 요거 3번에 1번 탭 요거 입력하는 거 연습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문제에서 제시된 거. 자,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퇴직연금 계좌다. IRP 같은 것들. 그러면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냥 일반적인 연금 저축이다. 그럼 2번
2번 그 뭐냐 서식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주택과 관련된 저축 공제다. 그러면 3번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2번 탭은 거의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자, 5번입니다. 자, 월세, 그리고 주택 임차. 자, 주택 임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월세 주택 임차입니다. 자, 여기에는 1번 서식에는 월세 세액 공제 명세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입니다. 자, 여기서 자, 주택 임차 차입금이에요. 자, 임차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차입금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임차 보증금을 자,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세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럼 월세로 하게 되면 뭐 1,000만 원에 뭐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월세 1,000만원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세라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여기서 원리금이라는 것은요. 자, 대출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개념들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입력하는 연습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죠. 자,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자, 요 위에서 입력하지 않았던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연말정산 입력 탭이 마지막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총급여로부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왜 안 내려질까요? 사람을 하나 불러볼까요? 아, 정말. 네. 자, 요렇게 소식이 보일 겁니다.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요. 자,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탄탄하면 좋겠다. 그죠? 자, 지금 우리 무엇을 하고 있죠? 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우리 연말정산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이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총급여 이거는 그냥 근로소득이라고도 하고요. 자, 근로수익금액이라고도 하고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차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면 무엇이 되느냐?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우리 무엇을 한다? 그렇죠.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종합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우리는 그제서야 가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가세 표준에서 무엇을 하죠? 세율을 곱해주죠. 가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우리는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산출세액에서 무엇을 차감해 주느냐? 세액 공제를 차감해 줍니다. 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결정세액이라고 부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자, 매월 원천 징수당한 소득세를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납부 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를 하거나 또는 환급받는 세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자, 이 구조가 이 표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23번에 근로소득 금액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종합소득 공제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종합소득 공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종합소득 공제를 합산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소득 공제 있죠.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고 나면 종합소득 가세 표준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가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산출세액이 만들어집니다. 자, 산출세액에서 우리 무엇을 해주죠? 그렇죠.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세액하면 쪽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세액 공제들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결정세액이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주고 나면 우리가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번 차감 징수세액이 여기 마이너스니까 아하, 이 친구는 환급을 받는 친구구나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결정세액이 자, 604,985원입니다. 자, 근데 기납부세액이 얼마죠? 84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결정세액은요. 자,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84만 8,500원을 납부하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 나는 60만 4,985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였네. 그러니 이 차액인 24만 3,510원을 다시 돌려줘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결정세액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많이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 많이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전산세무 1급까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요 내용을 좀 알면 좋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사원 등록을 하라고 하면 사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퇴사일을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요, 여기 보면 16번 퇴사 연월일 있죠? 여기에 퇴사 일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합니다. 자, 퇴사하는 마지막 월도 있죠? 당연히 급여 자료 입력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퇴사 월도에 그 급여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요. 퇴사를 한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연말정산을 완료해,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을 정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급여 자료에 중도정산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자,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을 하고요. 자, 퇴사 마지막 월도에 그 급여 자료를 최종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퇴사자니까 바로 퇴사 직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이 연말정산 자료를 급여 자료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논리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으면요,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가 퇴사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퇴사일을 반드시 먼저 입력을 해줘서 이 친구가 퇴사자라는 것을 인지를 프로그램에 시켜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퇴사 마지막 달에도 급여는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하죠. 물론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불러오기로 조회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 그죠? 자, 요 중간에 이 연말정산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를 보게 되면. 그래서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지, 우리 요거 봤죠?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지 이 연말정산 자료에서 이 총급여가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 자료를 먼저 입력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했다는 게 뭐예요? 자, 연말정산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 결정세액을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결정세액을 잡아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그 원천징수를 더 많이 뗐는지 덜 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이 결정세액이 확정이 된다면 그럼 이 사람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중도정산을 입력하면서 우리가 소득세를 더 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이 공제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퇴사자 입력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논리만 한번 형성시키고 나면 아주 간편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몇 번 연습하고 나면 이제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거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이론 공부를 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론하고 요거는 병행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언제나 이 탭에서만, 여기 메뉴에서만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메뉴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나온다 하더라도, 네, 여기 있는 메뉴들을 입력해 본 친구들은요, 여기 메뉴들도 충분히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자, 우리 문제 5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절대 당하지 말고, 자,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만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자, 내국인 체크 안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 외국인 안 나올 거예요. 자, 외국인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조금 달리 취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소득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한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적으로 이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가족들이 있고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고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가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법령에는 거주자는 주소를 두거나, 그죠?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서는 주소나 183일 이상이라는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금 시행령이라든가 조금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세 관청과 우리 납세자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사무직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산직 월 정기 급여가 어느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빼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 요거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성일 경우에는요, 잘 나오는 게 부녀자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이면 위에 부녀자라고 하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리고 입사일자. 자, 그리고 해외 근무가 아니고 국내 근무를 하게 되네요. 자, 사무직 사원도 국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비과세 급여를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생산직 사원들처럼. 그것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원 등록할 때 이 코드 번호 있죠. 자, 요거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엉뚱하게 막 106번으로 입력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 있죠. 자, 우리가 사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최수정으로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병신같이 이 희민에다가 막 입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빵점입니다. 빵점. 아셨죠?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 돼요. 최수정이라고 했는데 1번 이민으로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입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장 나올 때 굉장히 뿌듯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빵점. 아셨죠? 자, 오케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